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엉성하게 엮인 멍석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방금 출산으로 만신창이가 된 명주의 하반신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거칠기 짝이 없는 지푸라기가 땀과 피로 젖은 맨살에 달라붙어 쓸릴 때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으나 입에는 이미 단단한 재갈이 물려 있었다. 짐승의 시체라도 나르듯 두 명의 사내종이 멍석의 양끝을 잡고 눈 덮인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만이 적막한 겨울숲을 울릴 뿐이었다. 명주의 의식은 가물거리는 호롱불처럼 위태로웠으나 뱃속에서 꿀렁거리며 빠져나간 핏덩이의 온기가 아직도 아랫도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덜컹거리는 움직임에 맞춰 찢어진 회음부에서 왈칵 쏟아지는 붉은 선혈이 멍석을 적시고 그 붉은 핏물이 하얀 눈길 위에 점점이 흩뿌려지며 그녀가 끌려가는 죽음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사내종 중 하나가 미끄러운 눈길에 헛발을 디디며 욕지거리를 내뱉자 명주의 몸이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 충격에 억눌려 있던 신음이 재갈 사이로 새어나왔다. 이복의 춘삼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방금 핏덩이를 쏟아낸 사람일세. 10번째 도련님을 낳은 지 반시즌도 채 지나지 않았단 말일세. 뒤따르던 나이 지긋한 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으나 앞서가던 젊은 종 춘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다시 멍석자락을 거칠게 잡아챘다. 입 다물게 김노인, 안방만인 명이 지엄한 걸 모르나 300냥일세 300냥. 이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받은 돈이 300냥이고 이제 10번째 아들을 낳아 소임을 다했으니 계약은 끝난 거야. 토끼를 다 잡았으면 사냥개를 삼는 법이라지 않나. 우리가 안 하면 우리 목이 달아나네. 춘삼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명주의 귀에 박혔고 그녀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억울함에 눈을 부릅떴다. 300냥. 그 지긋지긋한 돈 타령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었다. 명주는 멍석 안에서 몸부림치려 했으나 출산의 탈진과 추위로 인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불과 2시즌 전만 해도 그녀는 김대감댁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다. 10달을 품어온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요동칠 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10번째 아들만 낳으면 약속대로 자유를 줄 것이며 작은 전답이라도 떼어주어 남은 생을 편히 살게 해주겠다던 대감마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산파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을 때 명주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추입니다. 대감마님. 마님 또다시 떡두꺼비 같은 아드님입니다. 산파가 핏덩이를 들어올리며 외치는 순간 명주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안방마님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감사나 안도는커녕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낡은 물건을 바라보는 경멸과 살기만이 가득했다. 아기를 받아든 안방마님은 젖을 물릴 틈도 주지 않고 아기를 강보에 싸서 나가버렸고 곧이어 들이닥친 건 따뜻한 미역국이 아니라 몽둥이를 든 하인들과 거친 멍석이었다. 여기쯤이면 되겠지. 더 올라갔다간 우리도 얼어 죽네. 춘삼이 멈춰선 곳은 인가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벼랑 끝이었다. 그들은 멍석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잠시 주저하는가 싶더니 이내 결심한 듯 멍석의 매듭을 풀지도 않은 채 명주를 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차가운 눈이 살간에 직접 닿자 명주의 몸이 경련하듯 튀어올랐다. 김노인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주머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멍석 머리맡에 던져주며 중얼거렸다. 미안해하지 마시오. 다 팔자련이 하시오. 젖은 가서나 좋은 곳에 태어나시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산중에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사지가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져갔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이대로 잠들면 편해질까? 300냥의 반려와 짐승처럼 새끼만 낳다가 버려지는 인생. 차라리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환청일까? 아니면 산 아래 대감댁에서 울려 퍼지는 내 10번째 핏줄의 절규일까? 그 소리는 얼어붙어가던 명주의 심장을 거세게 내리쳤다. 10명의 아들, 큰아들 필상이부터 방금 낳은 막내까지 그녀의 배를 빌려 세상에 나온 10명의 사내 아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젖 한 번 제대로 물려보지 못하고 빼앗긴 내 새끼들,
어미의 얼굴조차 모른 채 저 표독스러운 안방마님을 어미라 부르며 자랄 내 아이들. 명주에 감겨가던 눈이 번쩍 뜨였다.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 대신 시퍼런 불꽃이 일렁였다. 억울함은 슬픔이 되고 슬픔은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가 되어 식어가던 혈관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다. 내가 왜 죽어야 해? 300냥을 받고 내 몸을 내어주었을지언정 내 영혼까지 그들에게 판 것은 아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10명의 아들, 그들은 김씨 가문의 핏줄이기 이전에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명주는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돌자 흐릿하던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묶인 손목을 비틀어 멍석 매듭을 풀려 했지만 꽁꽁 언 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친 멍석 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재갈을 벗겨내려 몸부림쳤고 날카로운 지푸라기에 볼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침내 입을 막고 있던 첫 뭉치를 뱉어냈다. 으아아악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악에 바친 고함이었다. 그녀는 눈밭을 기어가듯 몸을 뒤집으며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를 찾았다. 그리고는 묶인 손목의 밧줄을 바위 날에 대고 미친 듯이 비벼대기 시작했다. 손목살이 찢겨나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문질러대자 낡은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자유로워진 두 손은 핏빛으로 얼룩져 있었으나 명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멍석을 헤치고 나왔다. 한겨울의 산바람이 알몸이나 다름없는 퇴적 삶 하나 걸친 명주의 몸을 강타했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선 명주는 산 아래 희미하게 불빛이 반짝이는 김대감댁을 내려다보았다. 저곳에서 지금쯤 안방마님은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내가 목숨 걸고 낳은 아들을 안고서 가문의 경사를 축하하며 웃음 짓고 있겠지. 나의 피와 살을 빨아먹고 배를 불린 저 기생충 같은 양반들. 명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두고 봐라. 갈라진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내 기필코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살아서 너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가문을, 너희가 끔찍이도 아끼는 그 핏줄을 내 손으로 모조리 거두어 드릴 것이다. 300냥짜리 씨바지가 아니라 너희의 목숨줄을 쥔 주인으로 다시 설 것이다. 명주는 눈 속에 처박혀 있던 김노인의 주먹밥을 집어들었다.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얼어버린 밥덩이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우적우적 씹어 삼켰다. 이가 시리고 턱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밥이 아니라 김대감 가문에 대한 증오이자 복수의 다짐이었다. 뱃속이 뒤틀리고 오한이 들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했지만 명주의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보다 더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 짐승들이나 다니는 험한 산비탈을 향해 몸을 던졌다. 인가로 내려갔다간 다시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살기 위해서는 더 깊은 산속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립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눈보라가 거세지며 명주의 발자국을 지워가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눈 덮인 산맥 어딘가에는 붉은 선혈을 흘리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한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기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흘린 피냄새를 맡고 산짐승들이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지만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짐승의 본능조차 압도할 만큼 지독하고 처절한 살기사치였기 때문이었다. 명주는 눈 덮인 가시덤불을 헤치며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를 따라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동상으로 감각이 없어져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10명의 아들, 300냥, 멍석마리, 이 단어들을 주문처럼 되뇌며 그녀는 지옥 같은 밤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한 여인의 눈물겨운 생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궁이 천하를 집어삼키기 위해 버리는 피의 서곡이었다. 지옥 같은 설산을 헤매던 명주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낡은 단청이 벗겨진 산속의 작은 암자였다. 코끝을 찌르는 묵은 향냄새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자신이 황천길의 입구에 와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전신을 휘감은 동상의 고통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했고 찢어진 회음부의 상처는 불에 달군 인두를 댄 듯 화끈거렸다. 그녀를 구해낸 것은 이 암자의 주지인 칸의 스님이었다. 눈 덮인 덤불 속에서 짐승의 사체인 줄 알고 거두려다
희미한 숨결을 발견하고 업고 온 것이었다.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썩어 문드러진 명주의 발가락에 약초를 지시겨 바르고 미음한 사발을 머리맡에 놓아둘 뿐이었다. 명주는 짐승처럼 웅크린 채 며칠을 앓았고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었다. 내 아기 300냥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주는 불경 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법당을 메웠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무렵 명주는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예전에 곱던 명주가 아니었다. 동상으로 검게 변한 발가락 2개를 잘라내야 했고 고운 얼굴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흉터가 훈장처럼 남았으며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서늘하고 탁해져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명주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암자에서 숨죽여 지내며 때를 기다렸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스님 몰래 하산하여 김대감 댁의 동태를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겨눌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명주는 숫검댕을 얼굴에 문지르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낡은 무명옷을 걸치고 김대감 댁의 후문으로 향했다. 3년 전 자신이 핏덩이를 쏟고 멍석마리를 당해 끌려나갔던 그 문이었다. 부엌댁이 구할 사람 없소. 밥만 먹여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소. 걸걸하게 변조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행랑어 멈은 명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다. 꼴을 보니 딱하구먼. 안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 난리인데 힘이나 쓸 줄 아나 모르겠네. 이름이 뭐여? 명주는 잠시 망설이다 나직하게 대답했다. 월임이라 하오. 달이 숲에 잠기듯 자신의 본 모습을 어둠 속에 숨기겠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낳은 10 아들이 숨쉬고 있는 집으로 가장 비천한 하녀가 되어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집안 꼴은 3년 전보다 훨씬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으나 곳곳에 기와가 깨져 잡초가 자라나 있었고 담벼락에는 금이가 있었다. 김대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야금야금 팔아치우며 기생집을 드나들기 바빴고 정실 부인인 윤 씨는 기울어가는 가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치장을 위해 비단과 놀이개를 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명주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안채 쪽에서 윤 씨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이놈의 집구석은 돈이 줄줄 새는 구멍이라도 났나. 쌀독이 또 비었어 얘들아. 가서 쌀가게 김씨에게 외상 좀 더 달라고 해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주의 손에 들린 사기 그릇이 바들바들 떨렸다. 300냥의 자신을 사고 쓸모가 없어지자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그 목소리. 명주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거친 수세미로 그릇이 닳도록 문질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지금 나서면 개죽음일 뿐이다.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묵묵히 부엌 바닥을 기었다. 가장 가슴 미어지는 광경은 아들들이었다. 명주가 낳은 10명의 아들들은 어미 없는 하늘 아래서 제각기 시들어가고 있었다. 큰아들 필상은 이제 15이 되었으나 서당에는 가지 않고 저잣거리 왈패들과 어울려 다니며 말썽을 피우고 있었다. 셋째와 넷째는 서로의 옷을 잡아당기며 흙바닥에서 뒹굴고 있었고 씻기지 않아 꼬질꼬질한 얼굴에는 마른 눈물 자국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 잼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명주가 죽음의 문턱에서 낳고 쫓겨났던 막내 10번째 아들이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아 열이라고 불리는 3살배기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작고 말라 있었다. 윤 씨는 아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이 아이들은 그저 대를 잇기 위한 도구였을 뿐 모성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여자였다. 명주는 부엌 창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내가 네 애미다라고 소리치며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다시 쫓겨나 영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솥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남은 누룽지를 긁어 주머니에 몰래 챙겼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명주는 도둑고양이처럼 사랑채 뒤편으로 숨어들었다. 배가 고파 잠들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배고파. 엄마. 막내 열이의 희미한 목소리였다. 명주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이불 하나를 두고 서너 명의 아이가 엉겨붙어 자고 있었고 구석에 열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가 이리 온.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목소리만은 따뜻한 봄바람 같았다. 여리는 낯선 아줌마의 등장에 놀란 눈치였으나 명주가 내민 누룽지 뭉치를 보자 허겁지겁 받아들었다. 오물오물 씹어먹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명주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미안하다. 애미가 죄인이다. 너희를 이렇게 짐승꼴로 살게 해서 미안하다. 여리는 누룽지를 다 먹고는 명주의 치마자락을 꼭 쥐고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명주의 차가운 복수심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다. 그때부터 명주는 그림자 어미가 되었다. 낮에는 벙어리 흉내를 내며 그은 일을 도맡아 하는 천한 하녀였지만 밤이 되면 아이들의 머리맡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찢어진 옷을 기워놓고 헐어버린 신발을 꿰매놓고 때로는 몰래 훔쳐온 서책을 큰아들 필상의 책상 위에 올려두기도 했다. 아이들은 밤마다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누군지 모르지만 자신들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메말라가던 아이들의 마음에 작은 물기를 터준 것이었다. 필상은 책상 위에 놓인 책과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보며 왈패짓을 멈추고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비뚤어졌던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순해지기 시작한 것은 오로지 명주에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이었다. 그러나 명주의 계획은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안방과 사랑방을 오가며 귀를 열어두었다. 그리고 김대감과 윤씨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 집안의 재정 상태, 숨겨둔 빈 문서의 위치 등을 낱낱이 파악해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어느 날 윤씨가 고리대금업자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명주가 목격하게 되었다. 이번 달 이자가 좀 밀렸네. 하지만 걱정 말게. 저기 저 논열 마지기 문서를 맡길 테니 급전 500냥만 더 융통해주게. 윤씨는 남편 몰래 집안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 문서를 건네고 있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과 사향을 살 셈이었다. 문 밖에서 이를 엿듣던 명주의 눈이 번뜩였다. 기회였다.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먹는 저 여자의 탐욕이 역설적으로 명주에게는 가문을 장악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고 있었다. 명주는 부엌으로 돌아와 부직갱이로 아궁이 바닥을 긁으며 맹세했다. 그래, 더 써라. 더 흥청망청 써서 이 집안을 껍데기만 남겨라. 네가 버린 그 문서를 줍는 건 바로 나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 꼬깃꼬깃 모아둔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렸다. 3년 전 암자에서 내려와 약초를 캐고 팻바느질을 하며 피를 팔아 모은 종잣돈이었다. 비록 지금은 미미한 액수였으나 이것은 훗날 김대감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 후 마당을 쓸던 명주에게 윤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다. 내 인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윤씨가 명주의 턱을 낚아채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명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숯 검댕으로 가리고 흉터로 위장했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었다. 윤씨의 눈이 가늘어지며 의심의 빛이 서렸다. 너 눈매가 3년 전 그년과 닮았구나. 명주는 숨을 멈췄다. 찰나의 순간 명주는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리며 덜덜 떠는 신뢰했다. 마마님, 소소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흉측한 몰골이었습니다. 감히 마님의 눈을 더럽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명주가 이 말을 땅에 두스며 비굴하게 굴자 윤씨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손을 탁 털었다. 그럴 리가 없지. 그녀는 이미 늑대밥이 되었을 테니까. 재수없게 어디서 저런 물건이 들어와서. 윤씨가 치맛자락을 끌며 사라지자 엎드려 있던 명주의 고개가 서서히 들렸다. 바닥을 향해 있던 그녀의 눈빛은 비굴함에서 순식간에 섬뜩한 살기로 바뀌어 있었다. 들킬 뻔했다는 공포보다 저 여자를 당장 찢어발기고 싶다는 충동이 더 컸다. 그날 밤 명주는 평소보다 더 깊숙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들들이 잠든 방 문턱에 앉아 달빛에 비친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저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손으로 저 거만한 양반들의 목덜미를 낚아채리라. 명주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윤씨가 흘리고 간 고리대금업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장통교 아래 외눈박이 장서방. 명주는 쪽지를 다시 품에 넣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제 단순한 하녀 노름은 끝이다. 내일부터는 나도 움직인다. 부엌대기 월임이가 아니라 한양 바닥을 굴러먹던 악착 같은 장사꾼 명주로 돌아가
저들이 내다 파는 가문의 살점을 하나씩 주워 모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명주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두 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김대감 댁의 곡간 열쇠가 주인이 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 가뭄이 유난히 극성을 부리던 해였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김대감 댁의 곡간 사정 또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문 밖에는 밀린 쌀값과 비단값을 받으러 온 상인들이 진을 치고 고함을 질러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사랑채의 김대감은 헛기침만 내뱉으며 술상이나 더 봐오라고 호통을 칠 뿐이었다. 안채의 사정은 더 참담했다. 정실부인 윤 씨는 이제 팔아치울 폐물조차 남지 않자 집안의 집기들을 하나둘씩 몰래 내다 팔기 시작했다. 자개농이 사라지고 병풍이 사라지고 급기야는 제사상에 올리는 유기그릇까지 사라졌다.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명주는 부엌 한 구석에서 다 달아빠진 빗자루를 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무심한 듯 보였으나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무너져라. 더 철저히 무너져라. 그래야 내가 그 폐허 위에 새 집을 지을 수 있으니. 명주는 틈날 때마다 시장 바닥을 돌며 정보를 수집했다. 하녀의 신부는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아 정보통으로 제격이었다. 그녀는 시장통의 국밥집에서 일하는 안악들의 수다를 통해 쌀 시세의 등락을 파악했고, 객주들의 뒷담화를 엿들으며 어느 상단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꿰뚫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억척스럽게 모은 돈, 그 피 같은 돈을 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과거 암자에 있을 때 인연을 맺었던 늙은 보부상, 절름발이 박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박 씨는 한때 잘나가던 거상이었으나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던 자였다. 명주는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대신 자신의 손발이 되어달라고 제안했고, 벼랑 끝에 몰린 박 씨는 명주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그 제안을 덥석 물었다. 박영감, 오늘 장통교 아래 외눈박이 장서방을 찾아가시오. 김대감 댁 논열 마지기 문서를 내놓으라고 하게.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후하게 주겠다고. 명주가 건넨 전대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박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아니, 그 썩은 동아줄 같은 집안의 문서를 사서 뭐 하려고 다들 손 털고 나가는 판국에. 명주는 싸늘하게 웃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내가 잡으면 황금줄이 되는 법이요.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내 이름은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돼요. 명주의 지시대로 박 씨는 김대감 댁의 빈 문서를 하나둘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쌀가게 김씨의 외상 장부 포목점의 어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리대금 업자 장서방이 가지고 있던 알짜배기 땅 문서들까지. 김대감과 윤씨가 헐값에 넘긴 문서들은 돌고 돌아 결국 명주의 소나기로 들어오고 있었다. 명주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그 문서들을 펼쳐보며 전율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아들을 낳아준 대가보다 비싸구나.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사단이 났다. 쌀독이 바닥나 당장 저녁 지을 쌀조차 없게 되자 윤씨가 악에 받쳐 사랑채로 뛰어들어가 김대감에게 대든 것이다. 대감 언제까지 술 타령만 하실 겁니까? 자식들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 허구한 날 기생노름이나 하고 앉았으니. 김대감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내년이 사치로 날려먹은 돈만 해도 집 몇 채는 샀을 거다. 부부의 싸움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도록 커지자 아이들은 겁에 질려 마루 밑으로 숨어들었다. 명주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감춰두었던 쌀자루를 꺼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다.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자 싸움에 지쳐 헐떡이던 대감과 마님, 그리고 숨어있던 아이들까지 모두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밥상이 차려지자 윤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주를 노려보았다. 이 쌀은 어디서 난 것이냐? 쌀독이 비었을 텐데. 명주는 고개를 조아리며 거짓을 고했다. 마님 소인이 친정에서 얻어온 묵은 쌀이 조금 있어지었습니다. 윤씨는 콧방귀를 뀌며 수저를 들었다. 흥거지 같은 년이 주제에 알량한 인심을 쓰는구나. 내 너를 기특하게 여겨 나중에 상이라도 내리마. 뻔뻔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으나 명주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상 내년이 줄 상은 필요 없다. 이미 내년이 깔고 앉은 그 방구석,
네가 덮고 자는 이불, 내 입으로 들어가는 쌀알 하나하나가 다 내 것이다. 김대감과 윤씨는 자신들이 먹는 밥이 자신들의 목줄을 쥔 채권자가 베푸는 자비인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다. 그 모습을 보는 명주의 눈에는 경멸과 연민이 교차했다. 명주의 영향력은 단순히 경제권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장성하여 15이 된 큰아들 필상을 은밀히 교육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명주는 헛간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필상에게 다가갔다. 필상은 왈패들과 어울리다 다쳐 입가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명주는 말없이 약을 발라주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도련님, 주먹은 쓸수록 닳지만 머리는 쓸수록 날카로워지는 법입니다. 저작거리 깡패들이 도련님의 울분을 풀어줄 수는 있어도 도련님의 배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필상은 낯선 하녀의 당돌한 말에 흠칫 놀라 쳐다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천한 것 주제에 필상이 쏘아붙였지만 명주는 물러서지 않고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하녀의 비굴함이 아닌 어미의 엄격함과 스승의 기계가 서려 있었다.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킬 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대감마님 댁 곳간이 왜 비어가는지 도련님은 아십니까? 명주의 질문에 필상은 말문이 막혔다. 명주는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필상 앞에 던졌다. 그것은 박씨를 통해 입수한 김대감 가문의 빈 목록을 필사한 것이었다. 보십시오. 이것이 도련님이 물려받을 유산입니다. 빚더미 그리고 몰락. 도련님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 어린 동생들은 장차 남의 집 종살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필상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었다. 빼곡히 적힌 빚의 액수에 소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필상은 처음으로 왈패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헛간에서 명주에게 글과 셈을 배우기 시작했다. 명주는 셈법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과 사람을 다루는 법,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쳤다. 필상은 이 기이한 하녀에게서 압도적인 위엄을 느꼈고 점차 그녀를 월임이 아닌 스승님처럼 따르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흉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쌀값이 폭등했고 김대감은 당장 갚아야 할 이자 때문에 집 자체를 담보로 잡혀야 할 판이었다. 고리대금업자들은 집 문서를 요구하며 들이닥쳤다. 당장 집을 비우시오. 기한이 지났소.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씨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김대감은 마루기둥을 잡고 버티며 통곡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박씨가 점잖은 차림으로 들어섰다. 뒤에는 건장한 일꾼들이 쌀가마니를 잔뜩 쥐고 있었다. 이보시오들 점잖은 양반댁에서 무슨 행패여. 박씨의 등장에 고리대금 업자들이 멈칫했다. 박씨는 품에서 두툼한 전대를 꺼내 그들의 면전에 던졌다. 이 댁의 빚은 내가 다 떠안기로 했소. 원금과 이자를 쳐서 줄 테니 썩 물러가시오. 고리대금 업자들이 돈을 챙겨 사라지자 김대감은 구세주를 만난 듯 박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박씨는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말했다. 공짜는 아니요. 대신 조건이 있소.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내가 관리하겠소. 그리고 내가 보낸 사람이 이 집의 곳간 열쇠를 맡을 것이요. 김대감과 윤씨는 감지덕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이다. 그러지요.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김대감의 물음에 박씨는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명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하녀 월임이라고 했던가. 저 아이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시오. 셈이 빠르고 정직해 보이더구먼. 김대감과 윤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주를 쳐다보았다. 감히 천한 부엌대기에게 집안의 경제권을 맡기라니. 하지만 빚더미에서 구해준 은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윤씨는 치를 떨며 허리춤에서 곳간 열쇠 꾸러미를 풀어 바닥에 던졌다. 짤랑하는 쇠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명주는 천천히 걸어가 그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10년 전 300냥의 판례와 빼앗겼던 자신의 인생, 그리고 내팽개쳐진 10 아들의 운명을 되찾는 승리의 트로피였다. 명주는 고개를 숙인 채 열쇠를 품에 넣었지만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김씨도 윤씨도 아니다. 바로 나 명주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명주는 더 이상 눈치 보는 하녀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대받는 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쌀 한 톨 간장, 한 종지까지 그녀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었다. 윤 씨가 비단을 사려 해도 명주에게 돈을 탔어야 했고, 김대감이 술을 마시려 해도 명주의 눈치를 봐야 했다. 명주는 교묘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였다 풀었다 하며 길들이기 시작했다. 낭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윤 씨의 사치품들을 처분하여 현금화했고, 그 돈으로 필상과 동생들을 위한 서책과 옷감을 사들였다. 아이들은 점차 때깔이 고와지고 눈빛이 맑아졌다. 영문도 모르는 김대감은 허허 월임이가 살림을 참 야무지게 하는구먼 하며 칭찬까지 했으나 윤 씨만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며 명주를 주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곡간 열쇠를 쥐고 흔드는 저 하녀의 뒷모습에서 언젠가 본 적 있는 섬뜩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주는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다가 잠든 막내 여리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제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곡간 열쇠까지 모두 손에 넣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복수의 완성은 단순히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만천하에 까발리고 내 아들들이 당당하게 이 집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명주의 방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장부의 맨 마지막 장에 굵은 글씨로 적어 넣었다. 300냥의 빚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이자의 시간이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 씨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곡간 열쇠를 빼앗긴 치욕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천한 하녀 월임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스치는 그 기이한 눈빛이었다. 그것은 하녀가 도련님을 보는 공경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제 핏줄을 어루만지는 듯한 애끓는 모정무침과 집착이었다. 윤 씨의 뇌리에 3년 전 눈밭으로 끌려가던 명주의 도끼 어린 눈동자가 번개처럼 스쳤다. 설마 살아있을 리가 없다. 그 눈 보라 속에서 윤 씨는 고개를 저었으나 의심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는 은밀히 신복을 시켜 월임의 뒷조사를 명했고 며칠 후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월임이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필상에게 글을 가르치고 객주 박 씨와 내통하여 집안의 빈문서를 모조리 사들였다는 사실을 윤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감히 씨바지 주제의 주인을 물어 살해 사이가 그녀의 눈을 검게 물들였다. 결단의 날은 문중 원종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이었다. 가문의 몰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문중 어른들이 김대감의 거취와 재산 처분을 논의하기 위해 사랑채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다. 윤 씨는 비소, 비상, 비소 화합물을 구했다. 무색무취의 독약을 갓 지은 식혜 그릇에 타 넣으며 그녀는 섬뜩하게 웃었다. 이 한 사발이면 끝이다. 내년이 쥔 문서도, 내년의 목숨도 오늘로 끝이다. 윤 씨는 짐짓 온화한 표정으로 부엌에 있는 명주를 불렀다. 월임아, 오늘 문중 어른들이 오시니 고생이 많구나. 이거 한 사발 마시고 하렴. 윤 씨가 건넨 식혜 그릇에는 살기가 넘실거렸다. 명주는 그릇을 받아들었다. 흔들림 없는 눈으로 윤 씨를 응시하자 윤 씨는 흠칫하며 시선을 피했다. 명주는 그릇을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소매자락으로 가리며 슬쩍 냄새를 맡았다. 미세하게 풍기는 비릿한 금속성 냄새. 명주는 속으로 냉소했다. 고작 이것이냐. 내년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비열하기 짝이 없구나. 명주는 마시는 심연만 하고는 몰래 준비해둔 호리병에 식혜를 담아 품속에 갈무리했다. 이것은 오늘 회의를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사랑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곰방대 두드리는 소리와 헛기침 소리만이 오갔다. 문중의 최고 어른인 숙부 김좌수는 싸늘한 눈으로 김대감을 질타했다. 자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있는가? 전답은 다 팔아먹고 이제는 이 집마저 저당 잡혔다지. 자네 같은 놈에게 가문을 맡길 수 없네. 오늘부로 자네를 파문하고 이 집을 처분하여 빚을 청산하겠네. 김대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 씨가 발을 동동 구르며 끼어들었다. 숙부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종손인데 어찌 파문을 운운하십니까? 잠시 융통이 막힌 것뿐입니다. 그러나 김좌수는 단호했다. 시끄럽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자네가 사치로 집안을 말아먹은 걸 내 모를 줄 아느냐. 그때 닫혀있던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찬 바람이 들이닥쳤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찻상을 든 하녀가 아니라 서리빨 같은 기세를 뿜어내는 명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꼿꼿하게 편허리와 당당한 눈빛. 비록 옷은 남루한 하녀복이었으나 그 위압감은 좌중을 압도했다. 네. 내년이 미쳤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윤 씨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다. 명주는 대꾸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어른들이 앉아있는 상 한가운데에 보자기를 던졌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자기 매듭이 풀리며 수십 장의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집문서, 땅문서, 노비문서, 그리고 김대감과 윤 씨가 서명한 차용증들이었다. 이게 무엇이냐? 김좌수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다. 문서의 명의자는 모두 하나같이 박씨 혹은 명주로 되어 있었다. 명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집안의 모든 빚은 제가 갚았습니다. 고로 이 집과 전답, 그리고 여기 계신 김대감 내외의 목숨줄까지 모두 제 소유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김대감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명주를 올려다보았다. 자, 자네는 월임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명주는 비로소 얼굴에 묻은 숯 검댕을 소매로 닦아냈다. 하얀 얼굴에 남은 흉터가 드러나자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는 명주가 아니냐. 죽은 줄 알았던. 윤 씨는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전현이 도둑년입니다. 우리 집 재산을 훔쳐서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전현을 끌어내 멍석말이를 하라. 문 밖에서 눈치를 보던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들어오려 했다. 그때였다. 멈추시오. 우렁찬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사랑채 뒷문이 열리며 필상을 선두로 10명의 아들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들은 하인들을 몸으로 밀쳐내고 명주의 앞을 막아섰다. 아직 어린 막내 여리부터 장성한 필상까지 10명의 아들들은 마치 성벽처럼 명주를 호위했다. 필상이 윤 씨를 노려보며 외쳤다. 누구도 어머니께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그 한마디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랑채를 강타했다. 어머니.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그 단어가 적장자인 필상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윤 씨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천한 씨바지년을 어미라 부르다니. 필상은 눈물 고인 눈으로 윤 씨에게 쏘아붙였다. 키우셨다고요. 우리를 방치하고 굶기고 짐승처럼 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밥을 주고 글을 가르치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준 분은 마님이 아니라 바로 이분입니다. 필상은 뒤로 돌아 명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늦게 불러드려 죄송합니다. 소자가 어리석어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9명의 동생들도 줄줄이 명주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어머니, 명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지난 15년의 한이 눈밭에서 죽어가던 그날의 고통이 아들들의 울음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필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 씨와 김대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하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자의 눈이었다. 명주는 품에서 호리병을 꺼내 탁자 위에 콱 내려놓았다. 윤 씨, 당신이 오늘 아침 내게 준 식혜다. 여기 무엇이 들어있는지 문중 어른들 앞에서 확인해볼까? 윤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건 명주는 호리병 마개를 열어 은수저를 담갔다. 순식간에 은수저가 새까맣게 변했다. 독살 미수 씨바지로 부려먹고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독까지 먹여 죽이려 했단 말인가? 김좌수가 대노하여 호통을 쳤다. 문중 어른들은 경악과 분노로 혀를 찼다. 명주는 싸늘하게 일갈했다. 들으시오. 나는 300냥에 팔려온 노비가 아니라 내 돈으로 이 집안을 산 주인이다. 김대감 그리고 윤 씨. 당신들은 가문을 지키기는커녕 파탄 냈고 사람의 도리마저 저버렸소. 내 아들들은 내가 거두겠소. 그리고 당신들은. 명주는 잠시 뜸을 들이며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을 응시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빈 몸으로. 내가 3년 전 쫓겨날 때처럼 패쩍삼 하나만 걸치고 나가란 말이오. 윤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미쳤었나 보다. 그러나 명주는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는 것이오. 나는 그저 죗값을 받을 뿐. 명주의 서슬퍼런 명령의 필상과 아들들은 하인들을 시켜 두 사람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놔라. 내가 안방마님이다. 내가 이 집 주인이다. 윤 씨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사랑채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명주와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10아들, 그리고 압도된 문중 어른들만이 남았다. 김좌수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네가 이 집의 새 주인이라는 건 알겠네만 우리 김씨 가문의 재산은 어찌할 셈인가? 명주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재산은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무능한 양반들의 허례허식이 아닌 진정으로 가문을 일으킬 내 아들들의 방식으로 지낼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선택하십시오. 망해가는 껍데기뿐인 양반의 자존심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실질적인 부흥을 도모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명주는 문서를 챙겨들고 사랑채 밖으로 나섰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뒤로 10명의 아들이 든든한 성벽처럼 따르고 있었다. 마당에 굴러다니는 윤 씨의 꽃신 한 짝이 몰락한 구시대의 유물처럼 처량하게 놓여 있었다. 세월은 유수료수와 같아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패가나 다름없던 김대감 댁은 이제 한양 도성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세등등한 심용가 실혼자로 불리고 있었다. 10명의 아들이 마치 10마리의 용처럼 승천하였다 하여 붙여진 별칭이었다. 그러나 이 집안의 풍경은 예전의 고리타분한 양반가와는 사뭇 달랐다.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뿐만 아니라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요란했고, 마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물과 중국, 일본에서 건너온 진귀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명주는 가문의 문턱을 낮추고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으며 양반의 체면보다는 실용과 신의를 가훈으로 삼았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늘 강조했다. 벼슬은 백성을 위해 쓰는 칼이요, 재물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다. 고로 벼슬이 높다고 목에 힘을 주지 말고 재물이 많다고 곧간 문을 걸어 잠그지 마라. 명주의 가르침 아래 10아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맏아들 필상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호조판서의 자리에 올랐으나 비단옷 대신 검소한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탐관오리들을 서리빨처럼 단죄하는 청백리로 이름을 떨쳤다. 둘째와 셋째는 명주의 상제 샹차를 물려받아 조선 팔도를 주름잡는 거상주상이 되었고, 막내 열이는 의술의 뜻을 두어 병든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신의 셰니가 되어 있었다. 나머지 아들들 또한 무관이 되거나 학자가 되어 가문을 빛내니 조정의 대신들조차 명주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 세상 사람들은 300냥에 팔려온 씨바지 여인이 천하를 호령하는 여장부가 된 이 기막힌 이야기를 전설처럼 입에 올리곤 했다. 반면 쫓겨난 김대감과 윤 씨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빈손으로 내쳐진 그들은 처음에는 친척집을 전전했으나 거만하고 사치스러운 버릇을 고치지 못해 문전박대를 당했다. 결국 그들은 저잣거리의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남대문 박다리 밑에서 동사한 노부부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낡은 팥적산 품속에서 김가진자라고 적힌 낡은 족보 조각이 나왔다는 소문만이 바람결에 들려왔다. 명주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을 뿐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부엌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악연으로 얽혔던 그들의 영혼이 저승에서나마 참회하기를 짧게 빌어주었을 따름이었다. 복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연민조차 사치인 무상한 뿐이었다. 명주의 70번째 생일 고희연 구시옌이 열리는 날이었다. 집안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심지어 임금님께서도 친히 하사품과 함께 의모 이무, 의로운 어머니라는 친필 휘호를 내려보내셨다. 비단으로 장식된 연회장 상석에 명주가 앉았다. 세월의 풍파로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만은 여전했다. 그녀의 앞에는 10명의 아들과 그 며느리들, 그리고 수십 명의 손자 손녀들이 큰 절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빌었다. 어머니 부디 오래오래 사시어 저희의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필상이 눈시울을 붉히며 술잔을 올리자 명주는 껄껄 웃으며 잔을 받았다. 내 이미 너희들 덕에 천년을 산 것보다 더 배부르고 따뜻하다. 이제 여한이 없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명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필상만을 대동하고 가마에 올랐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렵니까? 연회가 한창입니다.
필상의 물음에 명주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봐야 할 곳이 있다. 내 인생이 시작된 곳, 그리고 내 복수가 시작된 곳으로. 가마가 도착한 곳은 명주가 30여 년 전 핏덩이를 쏟고 멍석마리가 되어버려졌던 그 눈 덮인 산비탈이었다. 지금은 봄꽃이 만발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곳이었지만 명주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시린 눈보라가 보이는 듯했다. 명주는 절벽 끝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으리으리하게 솟은 자신의 기와집이 한눈에 들어왔다. 필상아. 명주가 나직이 불렀다. 예, 어머니. 필상이 곁으로 다가와 늙은 어머니를 부축했다. 사람들은 내가 독한 여자라 손가락질했었다. 씨바지 주제에 주인을 물어뜯고 가문을 삼켰다고 욕했지.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짐승이 아니라 어미였기 때문이다. 어미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귀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다. 명주는 거친 손으로 필상의 뺨을 어루만졌다. 너희가 굶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 소망을 이루었으니 나는 300냥의 빚을 다 갚은 셈이다. 필상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하늘이십니다. 300냥이 아니라 1000알을 준다 해도 어머니와 바꿀 수 없습니다. 명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바람이 불어와 명주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의 표정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다. 30여 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악에 받쳐 울부짖던 그 여인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승리자이자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명주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그날 멍석 안에서 씹어 삼켰던 굳은 주먹밥에 말라 비틀어진 부스러기와 밧줄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허공에 훌훌 털어버렸다. 부스러기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꽃잎처럼 흩어졌다. 가자 집으로. 손주 녀석들이 기다리겠다. 명주가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찬란하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한 여인의 피 끓는 투쟁과 헌신에 보내는 하늘의 헌사 hen치와도 같았다. 버림받은 씨바지에서 1000알을 품은 거상으로, 그리고 10아들의 위대한 어머니로 살다간 명주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 팔도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남게 되었다. 눈물과 피로 쓴 역사였으나 그 끝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붉게 타오르는 해피엔딩이었다.